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해 여름, 해는 유독 독하였고 재령강을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도 그 뜨거운 볕을 피해 갈 수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논에서 김을 매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이놈의 날씨는 해가 뜰수록 독해지는구먼. 논둑에 앉아있던 박복이 땀을 훔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으니 나중에는 허리가 반으로 접히겠소. 옆에서 같이 일을 하던 마을 사내도 허리를 펴며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 강가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좀 살려주시오! 처음에는 바람결에 들리는 헛소리인 줄 알았으나 두 번째, 세 번째 외침이 들려오자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누가 빠진 거 아니오? 올해도 강에 귀신이 나왔나? 사실 재령강은 그리 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물살이 거칠어지고 이맘때쯤이면 꼭 한두 명씩은 물에 빠져 목숨을 잃곤 했지요. 노인들 말씀으로는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물귀신이 서린 탓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떠돌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웬만하면 강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사람이 빠지는 것이었지요. 이번엔 누구 차례인가? 마을 사람들은 논의를 하던 손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복은 그럴 새가 없었지요. 이놈의 사람들아. 사람 살려달라는데 입만 살아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그렇게 외치며 박복은 벼쇠오미를 던지고 논둑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뒤에서 누군가 한마디 했지만 박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겠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사람이냐? 강둑에 올라서자 예상대로 강물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팔을 크게 휘저으며 얼굴을 간신히 물 밖으로 내밀고 있다가 다시 푹 가라앉았다가 이거 큰일이구먼. 박복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찬 강물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다 차. 이놈의 물은 맨날 이리도 싸늘하단 말이냐. 박복은 투덜거리면서도 두 팔을 힘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팔을 젓고 나니 이게 웬걸 온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논일을 하느라 진을 다 빼놓고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물에 뛰어들었으니 힘이 남아날 리 없었지요. 이놈의 배고픔이 사람 하나 구하려다 나까지 잡겠구먼. 그래도 박복은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빠져가는 사내의 상투를 거머쥘 수 있었지요. 거기 정신 차려. 내가 건져줄 테니 가만히 있어. 하지만 그 사내는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축 늘어진 채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원 나까지 빠지겠구먼.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강물은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박복을 집어삼킬 기세였고 물에 빠진 사내는 축 늘어져서 바위 덩어리처럼 무거웠지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다간 나까지 죽겠네. 그때 강둑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줄 던져라. 박보기가 빠지겠다. 논에서 일하던 장정들이 급히 줄을 묶어 던졌습니다. 박보가 잡아라.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박복은 가까스로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그것을 움켜쥔 채 강기슭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드디어 강둑에 도착한 박복은 축 늘어진 사내를 기슭에 올려놓고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허기져 죽겠구먼. 사람들은 그의 등에 손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복이, 내가 진정한 사내로구나. 이 마을에 이런 용감한 사내가 있었으니 참 다행이로구나. 하지만 박복은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 칭찬일랑 됐소. 그냥 배고프니 누가 밥이나 좀 줘보시오.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에 빠졌던 사내가 정신을 차린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박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목숨을 구해 주셨으니 저도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내는 엎드려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박복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니요. 그러니 그런 말씀일랑 마시오. 하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라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내는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갚으려나? 세상 인심이 그런데 그냥 한 말이겠지. 글쎄, 저 눈빛을 보니 장난은 아닌 것 같던데. 하지만 정작 박복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새로운 기이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박복 자신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복은 항상 복이 멀리 달아나는 사내였지요. 박복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은 다들 한 번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복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실제로 박복은 마을에서 지지리도 박복한 놈으로 통했으니 이름과 실상은 천지 차이였답니다. 그의 기구한 사연은 총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복이 없었던 박복은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가 넌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늘 박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약 한 첩이라도 지어 먹이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다 했으나 약값이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병든 사람 살리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니. 박복은 동네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약방 어른은 박복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가끔 약을 외상으로 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이, 나도 장사꾼인지라 빚이 쌓이면 나도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약방어른, 제가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더. 결국 약값을 내기 위해 집에 있던 쌀독도 바닥을 드러냈고 어머니가 대대로 쓰던 반다지장까지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살림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박복이가 지지리도 복이 없구먼. 집안에 재산이 있긴 했던 게야? 있던 것도 전부 날려버렸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논밭일이든 짐꾼이든 막노동이든 박복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저 하루라도 더 어머니가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러나 하늘도 무심한 법. 어머니는 결국 박복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가 너무 애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눈을 감은 어머니 곁에서 박복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제야 가엾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안타까워하는 것도 잠시. 어허, 이제 그놈도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말이오. 장가는 무슨, 집안이 다 거덜났는데 어느 집에서 그런 총각을 데려가겠소? 그때 늘 그를 지켜보던 약방 어른이 중매를 서기로 했습니다. 저런 총각을 그냥 두었다간 평생 혼자 살겠구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성품은 참으로 착한 처녀요. 그렇게 해서 맞선 본 사람이 바로 옆 고을의 노숙이였습니다. 노숙이는 어찌 보면 인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코끝이 살짝 들려 있었고 눈매는 선하지만 약간 사팔뜨기였지요.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처녀만큼 착한 사람 없어. 처음 맞선 자리에서 박복은 긴장했지만 노숙이는 수줍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인연이 된다면 정성을 다해 살림을 꾸리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박복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허허, 저도 밥 굶기진 않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지지리도 박복한 놈이 이제 복이라도 좀 붙겠지. 아니지, 그 집안 꼴을 보면 알잖소. 이번에는 장가가 아니라 또 다른 고생길이 열리는 거 아니요?
하지만 박복과 노숙인은 그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첫날 밤이 깊고도 깊어 신방의 초가 꺼질 무렵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려는 듯 노숙인은 저고리 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수줍게 눈을 깜빡였지요. 입술을 떼긴 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해 보이던지 박복은 크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숙이 뭘 그리 어려워하오? 우린 이미 혼례를 올린 사이 아니오. 박복이 장난스레 말을 건네자 노숙이는 귀끝까지 빨개진 얼굴로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처음이라. 허허, 나도 처음이오. 그 말에 노숙이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요? 아니, 그럼 내가 마을 어디서 색을 밝혀서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소. 박복이 팔짱을 끼고 능청을 떨며 말하자 노숙이는 그제야 웃으며 푸후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처음이겠군요. 그러니 더 천천히 가면 될 것이오. 말을 마치며 박복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숙이는 손끝이 닿는 순간 뜨겁게 달아오른 볼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아까까지는 그렇게 씩씩하더니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오. 박복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노숙이는 눈을 질끈 감으며 박복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박복의 손길이 그녀의 옷고름을 스르르 풀어헤쳤습니다. 노숙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따뜻한 손길이 등을 감싸자 조심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첫날 밤부터 합이 너무나도 잘 맞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네에서 소문난 색사 부부가 되었지요. 아니, 뭐 저리 잘 맞을 수가 있나? 박복이가 그런데 재능이 있었던 게야?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합이 잘 맞았던 덕인지 결혼 후 연달아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짝을 맞추기라도 한 듯 아들 둘, 딸 둘. 이건 뭐 박복이도 이젠 박복이 아닌 거 아니요? 하하하. 드디어 복이 굴러 들어온 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애들이 많아지자 살림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어메, 내 놈들은 왜 이리도 잘 먹는 게냐. 아버지, 배고파요. 자식들이 울며 달려들 때마다 박복과 노숙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합이 너무 잘 맞았던 탓이오. 그러게 말이오. 한 번만 조심했어도. 다 지난 일 같고 후회한들 뭐하겠소. 그렇게 다시 한번 살림은 거덜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박복이 어쩜 저리도 지질이 복이 없을까. 색사는 좋은데 그게 복으로 이어지질 않는구먼. 그렇게 또다시 마을 사람들의 걱정 속에 박복과 노숙이 부부는 또다시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박복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해가 중천에 떠오른 어느 날이었죠. 마을 어귀로 커다란 짐을 이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사내가 헉헉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고 어깨에 짊어진 짐이 꽤나 무거운 듯 걷는 걸음이 비틀비틀 흔들렸답니다. 허허, 그 사람이 다시 왔구먼.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하나둘씩 그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사람 며칠 전 강물에 빠졌던 그 양반 아니요? 그렇다니께. 박복이가 구해준 그 사람이 아니겠소. 아니, 근데 저 지고 있는 짐짝은 또 뭐란 말이오? 사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박복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장작을 패고 있던 박복이 문 앞에서 그를 보곤 도끼를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뜨더군요. 아니, 웬일이요? 무사히 돌아가셨다더니 다시 온 걸 보니 무슨 급한 사정이라도 있어.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은인이십니다. 박복은 당황하여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사내는 더 깊이 고개를 조아리며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절을 했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사내는 간절한 눈빛으로 박복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그날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저승길을 건너고도 남았을 것이외다. 저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지만 제게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그러더니 지고 온 짐짝을 성큼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엽전 꾸러미가 가득 쌓여 있더군요. 이게 무엇이요? 박복은 깜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전 재산이요.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이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저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은인께 드려야 마땅하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을 몽땅 내놓겠다고. 박복이 저걸 받으면 이제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요? 이제야 그놈의 복 없는 팔자가 좀 펴지려나? 내가 구했어야 하는디 착하게 삶은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하든만 진짜갑서. 그러나 정작 박복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소. 은혜를 바라며 한 일이 아니었는데 어찌 이런 돈을 받을 수 있겠소? 사내는 당황한 듯 두 손을 뻗어 엽전 꾸러미를 집어들더니 박복 앞에 바짝 내밀었답니다. 은인,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드리는 정성이 외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박복은 한 발짝 물러서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나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소.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그것이 인간된 도리인데 그 대가를 바란다면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겠소? 사내는 울상이 되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제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평생 가책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박복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사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지요. 그대가 오늘 나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 하지만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으니 더는 강권하지 마시오. 사내는 몇 번이고 애원했지만 박복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남의 돈을 탐내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욕심이 되는 것이오. 나는 욕심을 부리며 살고 싶지 않소. 결국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짐을 되돌려 짊어지더니 아쉬운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많은 돈을 거절했다니 대체 저 양반은 무슨 속내인 거야? 박복은 참으로 고든 사람이긴 한데 참 지지리도 복이 없구먼. 그러게 말이요. 저걸 받았으면 한동안 근심 없이 살 텐데 어째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것이야. 그렇게 박복은 다시 본래의 검소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답니다. 매서운 바람이 마을을 휘몰아치고 가난한 이들은 헛이불을 몸에 두르고도 추위에 벌벌 떨었다지요. 박복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답니다. 초가집의 이영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렸고 부엌의 쌀독은 텅 비어 있었으며 아이들은 배를 움켜쥔 채 웅크리고 있었지요. 이놈의 팔자야. 우리가 언제쯤 따뜻한 밥 한 술 배불리 먹을 수 있을꼬. 노숙이가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며 한숨을 쉬었다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장남이 갑작스러운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뜨거워요. 아이는 이마에 손을 올리는 것도 힘겨운 듯 힘없이 신음하며 누워 있었답니다. 박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이고, 어찌하나. 약값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는 부랴부랴 마을을 돌아다니며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논에서 거름을 나르고 남의 집 장작을 패고 양반집 마당을 쓸어가며 품삯을 구했지만 병약한 자식을 살릴 만큼의 돈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동동거리고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아버지, 여기에 이상한 항아리가 있어요. 뜰을 쓸던 둘째 아들이 울타리 밑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박복과 노숙이가 다가가 보니 웬 희고 깨끗한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체 어디서 온 것일꼬? 노숙이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반짝이는 엽전이 한 웅큼이나 들어 있었지요. 그 순간 아이들은 기쁨에 찬 환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 돈이면 우리 쌀도 사고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박복과 노숙이는 얼굴을 굳히고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얘야, 남의 돈을 함부로 손 떼선 안 된다.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이런 귀한 항아리를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은 배고픔에 지쳐 당장이라도 그 돈을 가져다 쓰고 싶어 했지만 박복과 노숙이는 굳건히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둑질할 순 없지. 이 항아리는 그대로 두고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오는지 지켜보자. 그렇게 박복네 가족은 묵묵히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엽전이 어제보다 한 움큼 더 많아졌다는 것이었지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로다. 노숙이가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하늘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려는 것이 아닐까? 박복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한 얼굴이었지만 노숙이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더 지켜보자. 만약 내일도 더 늘어나 있으면 그때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 생각하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지요. 항아리 안의 엽전이 전날보다 더욱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만 박복은 아직도 고민스러웠습니다. 혹여나 무슨 저주가 깃든 것은 아닐까? 하지만 굶주린 가족들을 보며 그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복이라면 감사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박복과 노숙이는 항아리 속의 엽전을 조금 꺼내 쌀을 사고 약재를 사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먹으며 박복의 가족은 오랜만에 배를 채울 수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기묘한 항아리에 대한 소문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아니, 박복네 집에 기이한 돈항아리가 나타났다더라. 그 항아리가 날마다 엽전을 불려준다지 않는가?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부유한 이인 최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 박복의 집을 찾아왔지요. 박복, 그 항아리 좀 보자고. 박복은 난처했지만 이미 소문이 난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마당 한쪽에 울타리 밑에 놓인 항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최 부자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허,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그 항아리란 말이지? 그의 두 눈은 탐욕으로 반짝였지요. 이거야말로 우리 최씨 가문에서 잃어버린 항아리구먼. 박복과 노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최 부자네 것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최 부자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우리 선친께서 도적 맞았던 가보란 말일세. 내 놈이 어디서 주운 줄은 몰라도 원래 내 집에 있던 것이니 당장 돌려주게나. 박복과 노숙이는 억울했지만 감히 마을의 큰 부자와 대적할 용기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탐욕스러운 최 부자는 기묘한 돈항아리를 빼앗아 갔답니다. 이제부터 이 보물은 내 것이로군. 최 부자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그는 몰랐답니다. 그 항아리가 복을 가져다 주던 것은 오직 박복의 가문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요. 최 부자는 날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항아리를 열어보았답니다. 조그만 입구 속에서 반짝이는 엽전 한 움큼을 꺼낼 때마다 얼굴에는 희열이 넘쳐흘렀지요. 허허, 이 항아리 덕에 내 팔자가 확 폈구나. 누가 감히 나를 가난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최 부자는 스스로 흡족해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항아리를 확인했답니다. 마치 닭이 알을 낳는지 확인하는 듯이 아침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는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돈이 또 늘었구나. 하늘이 나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다니. 하지만 정작 그 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답니다. 최 부자는 그 돈을 꼬박꼬박 자신의 장독대 밑에 묻어두며 더 많은 돈이 쌓이길 기다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 일을 보러 외출한 사이 그의 마누라가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최 부자에게 매질을 당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두고 볼 수 없었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나도 젊은 기둥서방을 10명은 데리고 살 텐데 저 늑다리 돈만 밝히는 놈이랑 살아야겠는가. 마누라는 이를 악물고
항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뒷문을 열고 집을 빠져나갔지요. 내 이놈의 집구석을 벗어나서 기와 집에서 팔자 편하게 살아보리라. 하지만 최 부자가 그냥 당할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바깥에서 돌아오던 최 부자는 집안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요. 이 계집이 또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게야? 그런데 장독대 밑을 보니 세상에나 항아리가 온데간데 없지 않겠습니까? 인연이 감히 내 보물을 가지고 달아났단 말이냐? 최 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하인들에게 마누라를 찾아오라 명령했답니다. 하인들은 마을 곳곳을 수색했고 기어코 장터 근처에서 마누라를 찾아냈지요. 마누라는 항아리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내 인생 좀 살게 해주시오. 나는 이제 저 늑다리랑 못 살겠소. 그러나 최 부자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내 돈만 훔쳐가면 다냐? 당장 항아리를 내놔라. 최 부자는 그녀를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고 항아리만 빼앗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누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항아리를 되찾은 최 부자는 더욱 그 보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는 항아리를 꼭 끌어안고 잠을 잘 정도였고 심지어 밤에도 벌떡 일어나 항아리를 흔들어 보았답니다. 잘 있느냐? 내 보물, 내 재산, 내 행보가. 그렇게 최 부자는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며 기쁨에 겨워했지요. 하지만 그 탐욕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 화근이었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예전처럼 항아리를 열어 돈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한 감촉이 손에 닿았지요. 이게 뭐야? 돈이 아니라 뭔가 물컹한데? 순간 최 부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급히 손을 꺼내보니 세상에나 손등에서 시커먼 독이 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잡은 것은 돈이 아니라 독을 품은 살모사였던 것입니다. 으악!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항아리는 그 충격에 쓰러지며 엎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항아리 안에서는 수십 마리의 살모사가 튀어나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돈은 어디 갔느냐? 그러나 그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살모사는 그의 손을 물었고 독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몸을 부르르 떨며 고통스러워했지요. 그는 온몸이 푸르게 변하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 돈을 돌려줘.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곁을 지켜주는 이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탐욕에 찌든 최 부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항아리를 움켜쥔 채 놓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의 죽음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모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에 대한 벌이로구나. 천벌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겠구먼.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혹시 물에 빠졌던 그 사내가 벌을 내린 것이 아닐까? 그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항아리는 원래 박복네 집에 있었던 거 아니냐? 박복은 남의 돈을 탐내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최 부자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탄식을 했습니다. 결국 하늘이 보고 계셨던 게야. 욕심이 과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구먼. 한편 박복과 노숙인은 이 소식을 듣고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결국 복이란 스스로 만들고 가꾸는 것이지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먼. 노숙인은 남편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최 부자의 탐욕과 그 비참한 최후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벌이 따른다. 그 후로 최 부자의 집은 한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박복의 자식들이 장성하였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사계절이 흐르고 햇살은 변함없이 논밭을 비추고 있었지만 박복과 노숙이의 머리는 조금씩 흑백보다 백발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복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똑똑똑. 누구시오?
박복이 문을 열자 눈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시오? 그제야 박복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수년 전 물에 빠졌던 그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때 초라한 행색이었던 그는 지금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마치 속세의 때를 벗은 듯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오랜만이요, 박복님. 그 사내는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려. 그간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소? 박복이 반갑게 손을 잡아 끌며 물었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은 오직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믿었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박복님 덕분에 사람의 정과 의리를 깨달을 수 있었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눈을 박복의 가족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깊이 깨달았소. 그리하여 이제야 진정한 은혜를 갚기 위해 왔소. 그러면서 그는 박복의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가문에는 이제부터 대대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손길이 깃들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복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내 한평생 살아왔지만 그런 말은 처음 듣는구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내는 박복의 장남의 손을 살며시 잡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아픈 자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요. 그 말을 남긴 채 사내는 환한 미소를 짓더니 이내 조용히 뒤돌아 떠나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붙잡지 못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사내가 사라진 후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노숙이가 갑자기 허리를 잡고 끙끙댔습니다. 아이고, 요 며칠 허리가 아파서 죽겠구먼. 박복의 장남이 무심코 어머니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문지르자 갑자기 노숙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라? 아이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네? 순간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박복의 장남이 당황하며 손을 내려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의 손은 평범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이 씻은 듯 나아졌지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고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하여 박복의 후손들은 대대로 사람을 살리는 명예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박복과 노숙이도 무병장수하며 건강하게 평탄한 삶을 살아 백년해로 하였다고 하지요. 그렇게 물질이 아닌 진정한 복이 박복의 가문에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사 돈이 전부가 아니지요. 진짜 복이란 결국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내려오는 법이랍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운성리는 바람이 거세고 골짜기가 깊어 남정네들이 어지간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었답니다. 이런 곳에서도 손꼽히는 장사꾼이 있었으니 바로 정서방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감각이 남달라 20살이 되기도 전에 마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내가 되었고 덕분에 혼처도 넉넉하게 고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세게 아내를 맞아들였지요. 아내는 눈매가 그윽하고 허리는 가늘었으며 웃을 때면 살짝 패이는 보조개가 사내들의 마음을 흔들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요. 정서방이 돈을 많이 번다지만 과연 색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색시가 곱다 한들 남정네가 기둥서방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소?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지더니 마침내 정서방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저 코웃음을 치며 장사 준비에만 열중했지요.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던 날 아내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이불을 펴두었습니다. 기름을 먹인 머리에서 은은한 향이 났고 새로 지은 옥색 치마가 부드럽게 흘러내렸지요. 방 안은 촛불이 살랑이며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툭 앉아 뒷목을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긴장한 얼굴로 조용히 속삭였지요. 서방님, 살살하소서. 하지만 뜻밖에도 정서방은 헛기침을 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장사 나가야 하니 어서 자소. 그러고는 호치부를 푹 덮어쓰더니 단숨에 깊은 잠에 빠져버렸답니다. 아내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 하셨소? 다시 물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코 고는 소리뿐이었지요. 그녀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이제 막 홀례를 치른 신랑이 색시를 앞에 두고 단잠에 빠지다니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아니, 남정네라면 첫날 밤에 그리도 가만히 잘 수 있는 것이요? 홧김에 이불을 확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정서방은 그것마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으로 돌아 누워버렸지요. 아내는 허탈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지요. 아내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마을 안악들이 낮에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서방이 장사길에서 기생집을 들락거린다더라. 돈이 많아도 색시한테 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요? 혹여나 그 말이 맞다면? 아내는 그제야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방이 기생들한테 정을 다 퍼주고 내게는 무심한 것이 아니겠소? 그렇다면 이 혼례는 무슨 의미란 말이오? 한숨을 쉬던 그녀는 홧김에 남편을 흔들어 깨울까 하다가 또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싶어 다시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첫날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지요. 정서방은 태연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는 마침내 결심했지요. 좋소. 내 먼저 나서지 않겠소. 서방이 먼저 덤빌 때까지 기다릴 것이오. 그녀는 호치부를 단단히 여미고 휙 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운성리의 신혼 첫날 밤은 손도 한 번 닿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했지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리 없었습니다. 아내의 분노는 서서히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운성리에서 비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는 부엌에서 우물가에서 들판의 보리밭 사이에서 안악들의 혀끝은 쉼없이 움직였지요. 아무리 조용히 넘어가려 해도 새로운 소문이 돌 때마다 마을 장정들의 귀에는 쏙쏙 박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정서방과 새색시의 첫날 밤이었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신혼의 단맛을 자랑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동네 개똥이네도 돌쇠네도 첫날 밤을 치른 후엔 색시가 문턱을 넘으며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서방의 아내는 여전히 마을을 걸어다니며 무표정한 얼굴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마을 안악들이 가만둘 리가 있었겠습니까?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정서방네 색시가 혼례를 치르고도 얼굴이 영박질 않소. 그러게 말이오. 새댁이 아침마다 그렇게 하품을 하는 걸 보니 뭔가 꺼림칙하지 않소? 이야기가 한 번 나오자 하나둘씩 불쏘시개처럼 붙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오? 어머나, 설마 그럴 리가? 남정네가 아무 일도 없이 첫날 밤을 보냈다? 그 순간 안악들 사이에서 최고의 수다쟁이로 이름난 박참봉댁 마누라가 손을 탁 쳤습니다. 어쩐지 정서방이 장사길에서 기생집을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있더니만. 그 말이 나오자 우물가에 있던 다른 안악들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박참봉댁 마누라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장거리 갔다 온 남정네들이 그러더이다. 장사길에서 돈 좀 버는 사내들은 기생집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고 말이오. 그 말인즉슨 정서방도 기생들 품에 익숙해졌단 말이오? 순식간에 우물가가 웅성웅성해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색시한테는 흥미가 없는 것이 아니오? 아이고, 불쌍해라. 색시가 그리도 곱건만. 이 소문은 장터에 있는 나이 지긋한 안악들 귀에도 들어갔고 논밭에서 김을 매던 노파들의 귓전에도 닿았습니다. 안악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마을 장정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장정들이 모여 막걸리를 나누던 중 하나가 낮에 들은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들었나? 정서방이 첫날 밤에 색시한테 손도 안 댔다더라. 그러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단 말이오? 장사길에서 그리도 단련이 된 사람이 색시를 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니.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장사한다고 너무 피곤했던 거 아니오? 그러나 다른 장정이 크크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곤하면 한 번 하고 잔다 이 친구야. 그게 사내 아니겠소? 그 말에 주마가는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렇게 한번 불이 붙은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온 아내는 우연히 들린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정서방이 첫날 밤에 색시한테 손도 안 댔다지 않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 그녀의 걸음이 순간 멈춰졌습니다. 그러게. 그리도 피곤했던 게요? 아니, 피곤하면 한 번 하고 잔다지 않소? 웃음소리가 섞인 대화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어찌하여 신방에서 있었던 일이 마을에 다 퍼졌단 말인가.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걸음을 옮겼지만 뺨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을 보고 웃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장터의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기생집을 들락거렸다더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 리가?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정서방은 그녀를 단 한 번도 곰살궂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에서조차 등을 돌려 자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서방님이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떠드는 말을 듣고 보니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했지요. 서방님이 정말 기생집을 드나든단 말인가? 그래서 나를 멀리한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감정은 의심과 분노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조용히 쌓인 불씨와 같다고들 합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에서는 어느새 불꽃이 피어오르는 법이지요. 아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서방이 피곤하겠거니 했습니다. 장사하느라 힘든 나날을 보냈을 터이니 첫날 밤에 그러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마을 안악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서방이 기생집을 드나든다더라. 색시를 들였어도 관심이 없다더라.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요. 혹시 서방님은 정말 내게 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방이 정말로 자신을 멀리하는 것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와 달리 천천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방 안에 은은한 향을 피웠지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 평소보다 얇은 옷을 골랐습니다. 속적삼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움직일 때마다 한쪽 옷깃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기생들이란 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요. 사내가 혹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생각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 앞에 앉아 조용히 서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정서방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시원찮았소. 쌀값은 올랐는데 손님은 뜨만이 원. 중얼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문틈 사이로 은근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촛불도 꺼둔 채 먼저 자고 있을 아내인데 오늘따라 어찌 이리도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지요. 코끝에 은은한 향까지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지요. 문을 열자마자 정서방은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한복자락이 살짝 흘러내리고 살결이 희미하게 드러나 보였지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며 달빛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 몸이 싫으신가요? 그 말에 정서방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내의 눈빛을 보니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애교 섞인 투정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정서방은 어깨를 으쓱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사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서 그런 짓은 사양하겠소. 그러고는 천천히 옷을 벗어 내려놓더니 호치부를 푹 뒤집어 쓰고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서방이 피곤하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러고도 남편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내는 호치부를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야 어찌 말하든 상관없다는 듯 정서방은 장사실만 생각했답니다. 부부 사이란 것도 결국 의식주가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태도였지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가장 속을 태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그의 누이였지요. 누이는 원래도 동생이 돈만 밝히는 성격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색시까지 맞아놓고도 부부 사이의 정도 쌓지 않고 무심하게 구는 모습이 눈에 띌수록 답답하기 짝이 없었지요.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동생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놈아. 그날도 장사길에서 돌아와 주막에서 한 장 걸치고 있던 정서방은 문득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님, 갑자기 무슨 일이요? 정서방이 주막 문을 나서기도 전에 누이가 팔짱을 낀 채 단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내 놈, 요새 색시한테 어떻게 구는 거냐? 어떻게라니요? 먹을 거 사다 주고 입을 것도 부족함 없이 해주고 있지 않소? 그 말에 누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색시라는 건 곰살쓸에 대해 줘야 마음을 붙이는 법이다.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만이지. 색시한테까지 그렇게 살갑게 굴 필요가 있겠소? 정서방은 툭하니 말을 던졌고 누이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색시가 다른 남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모르느냐? 그 말에 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이의 말이 너무 뜻밖이라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님도 참 헛소리를 하시는군요. 내 색시가 다른 사내를 본다니 그럴 리가 있겠소? 누이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다행이지. 하지만 내가 지금처럼 무심하게 굴면 언젠가는 그럴지도 모른다. 정서방은 허리를 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색시가 남편을 두고 딴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하오? 누이는 피식 웃으며 다시 한마디를 던졌지요. 그래, 그렇다면 묻겠다. 요새 색시가 밤마다 한숨 쉬지는 않느냐? 한숨? 정서방은 순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이의 말이 아니었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잠들 때 가끔씩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누이는 그런 동생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을 뗐습니다. 색시가 외로운 거다. 이 바보야. 정서방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색시가 마음이 흔들릴 리 없다고 단언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서방의 마음속에 작게나마 의심이라는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법이지요. 한번 의심이 피어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럴싸한 증거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누이의 말을 듣고 나서도 처음엔 그저 우스갯소리로 넘겼습니다. 내 색시가 다른 사내를 본다니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등을 돌린 채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듣고 나니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정말 외로워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피어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장산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정서방은 마당을 지나 뒷채마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색시가 치마 자락을 걷어 올리고 정성스레 상추 잎을 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곁에는 또 다른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젊고 건장하기로 소문난 철수 도련님이었지요. 정서방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색시와 철수는 한쪽에서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색시의 손에는 장독에서 갖꺼낸 오이가 들려 있었고 철수는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색시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철수 도련님도 참. 그런 말을 어찌 그리 재미나게 하신답니까? 정서방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형수님께서 웃어주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색시는 웃으며 철수에게 오이 하나를 건네주었고 철수는 고맙다는 듯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 쥐었지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정서방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 봐라. 누이의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정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색시가 벌써 내게 실증을 내고 딴 사내와 희희낙낙하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 한숨을 쉬던 색시가 다른 사내 앞에서는 웃음을 짓는구나. 장산일로 바쁘다 보니 색시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남편이 없던 틈에 다른 사내와 웃고 떠들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정서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색시가 내게 무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내에게 정을 주려는 속셈이었구나. 그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끔찍한 상상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혹시 색시가 내가 없는 사이 저 철수 같은 놈을 집 안으로 들이진 않았겠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정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처증의 시작이란 것을. 그날도 정서방은 장산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이란 것이 한번 자리 잡고 나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이는 법이지요. 색시가 채마밭에서 철수 도련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별일 아닌 것이었을까? 생각할수록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웃 마을에 사는 누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놈아, 장사길에서 돈만 벌고 다니느라 정신이 팔렸구나. 정서방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긴장부터 했습니다. 누이가 입을 열 때마다 속을 긁는 말을 하니 말이지요. 누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누이는 정서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 아직도 색시를 그리 박대하고 있느냐. 정서방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는 말씀이요? 아이고, 둔하기는. 누이는 못마땅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비밀스러운 표정을 짓고 정서방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그나저나 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다. 흥미로운 이야기? 그래, 내 색시가 말이지. 내가 집을 나가면 방문 위에 빗자루를 걸어 둔다더라. 정서방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오? 이 바보야. 그 빗자루가 정분난 사내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라지 않느냐. 그 순간 정서방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정서방은 곧장 집으로 가서 색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태도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색시는 수수한 얼굴로 장독대에서 오이를 씻고 있었지요. 아니야. 내 색시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이란 놈은 한 번 싹이 트면 걷잡을 수가 없는 법이지요. 그날 밤 정서방은 색시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색시야, 내가 한양에 며칠 다녀와야 하겠소. 색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옵니까? 그래. 장사길을 길게 잡아야 하니
집안일 잘 챙기고 있으시오. 색 씨는 예의 바르게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정서방의 눈에는 그 태연한 얼굴이 어쩐지 수상해 보였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 다음 날 정서방은 아침 일찍 한양으로 떠나는 척하며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장거리 근처에서 하루를 보낸 후 한밤중이 되어서야 몰래 집으로 돌아왔지요. 달빛 아래에서 방문 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 분명 빗자루가 걸려 있었던 것을 확인했던 정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 보라지. 누이 말이 맞았구나. 그는 한숨을 몰아쉬며 문 밖을 기웃거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색 씨는 방 안에서 정분이 난 사내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요. 이제야 알겠다. 색시가 내게 곰살맞게 굴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정서방은 마당 한쪽에 놓인 홍두깨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힘껏 방문을 밀어젖혔습니다. 이놈.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정서방은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누군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집에서 무엄하게. 정서방이 홍두깨를 높이 치켜들려는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서방은 멍하니 서서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외간 남자는 다름 아닌 누이였습니다. 누이는 바지를 축혀 올리며 아주 태연한 얼굴로 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너 참 별꼴이구나. 뭘 그리 놀라는 게냐. 정서방은 황당한 얼굴로 홍두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님이 여기에 웬일이요? 그러자 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일부러 빗자루를 치워놓고 널 낚은 것이다. 정서방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누이는 정서방을 바라보며 팔짱을 끼었습니다. 색시를 박대하면 결국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게다. 그 말에 정서방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이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색시는 아직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내 놈이 오히려 먼저 의심부터 하니 문제 아니냐. 정서방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습니다. 사내가 색시한테 정을 주지 않으면 색시도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서방은 홍두깨를 내려놓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내가 너무 색시를 의심한 것이란 말이요? 누이는 픽 웃으며 등을 툭 쳤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한심한 녀석 같으니. 그제야 정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의심이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며 아내를 잃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깊은 깨달음에 빠졌습니다. 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색시를 박대하면 결국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게지. 내 색시는 아직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내 놈이 오히려 먼저 의심부터 하니 문제 아니냐. 그동안 색시가 자신을 향해 보였던 쓸쓸한 표정이 떠올랐지요. 밤마다 등을 돌린 채 한숨을 쉬던 모습도, 그리고 철수와 채마밭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 순간까지도. 혹시 내가 정말 색시를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단 말인가?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색시가 자신에게 무심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이 색시에게 무심했던 것이었지요. 그는 허망하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색시가 정말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단 말이요? 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내 놈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색시를 의심했던 게냐. 장산일로 바쁘다며 집을 비운 건 너 아니더냐. 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누이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색시한테 정은 주지도 않고 사랑을 바란 것이냐. 그는 오로지 자신이 벌어다주는 돈이 색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고 있고, 하지만 색시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지요. 함께하는 시간, 살가운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런 것들이야말로
아내가 남편에게서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정서방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색시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따라 얼굴이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정서방은 방 한가운데에서 멈춰서서 가만히 색시를 바라보았답니다. 색시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더욱 가슴을 아리게 했지요. 결국 정서방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색시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답니다. 서방님?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색시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색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정서방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색시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색시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한참 부족한 남편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정서방은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렸답니다. 용서해 주시오. 색시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런데도 정서방은 진심을 다해 빌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다시는 색시를 외롭게 하지 않겠소. 색시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정말 그러겠소? 그렇소. 정서방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색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보시오. 진심이라면 조금 더 곰살맞게 빌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정서방은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비비기 시작했지요. 색시야, 서방이 잘못했어. 그는 일부러 애교를 부리며 색시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색시는 웃음을 참으려다 결국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손을 뿌리치며 한마디 던졌지요.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땐 정말 용서 안 해줄 것이오. 정서방은 그제야 안도하며 색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운성리의 신방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서방은 여태껏 알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색시가 자신의 곁에 있지만 그토록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이지요. 색시는 여전히 정서방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제는 싸늘한 눈길이 아니라 어딘가 부드러워진 기색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깨달으셨소? 정서방은 멋쩍게 웃으며 색시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답니다. 색시야, 그동안 너무 무심했소. 앞으로는 매일같이 색시를 살펴보고 색시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겠소. 색시는 그 말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하겠소? 그렇소. 내 더는 색시를 외롭게 하지 않겠소. 색시는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손을 빼내어 고운 손끝으로 촛불을 가렸고 방 안은 은은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촛불의 흔들림이 벽의 그림자를 일렁이게 했습니다. 서방님. 그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서방을 불렀지요. 한 발자국 다가오며 살며시 그를 올려다보았고 가늘게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서방님이 바빴으니 이제는 색시가 서방님을 살펴드려야 하지 않겠소? 정서방은 그녀의 변화된 태도에 당황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 색시가 있는데 여태껏 멀게만 느꼈던 것이 이상할 따름이었습니다. 색시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지요. 서방님도 외롭지는 않았겠소?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부드러운 손끝이 정서방의 뺨을 스치며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작은 나비가 살짝 앉았다가 날아가는 듯한 감촉이었지요. 정서방은 말없이 색시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도 모르게 색시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고 가느다란 허리가 손에 감겼고 그의 품으로 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색시는 그 품 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앞으로도 이렇게 곁에 있어 주겠소?
정서방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소, 색시야.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소. 그 순간 운성리의 깊은 밤은 더욱 고요해졌답니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조차도 두 사람을 방해하지 못할 만큼 신방 안의 온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방 안은 촛불이 일렁이며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정서방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지요. 서방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한동안 서로를 몰라 서먹했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부부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방님.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서방은 천천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색시는 수줍게 그의 눈을 피했으나 두 볼이 촛불처럼 발글에 달아올라 있었지요. 색시야, 이제야 보니 참 고운 얼굴이요. 정서방은 살며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손길이 닿자 색시는 살짝 떨리는 듯했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고 가만히 가슴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서방님께선 너무 오래 바깥 일만 생각하셨소. 그 말에 정서방은 자신이 얼마나 색시를 외롭게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렇소. 이제부터는 색시만 바라보겠소. 색시는 작게 웃으며 그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였고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감싸며 그리움을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정서방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 서로를 감싸고 오랜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으나 이내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색시는 눈을 감고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며 두근거리는 감정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지요. 정서방은 더욱 다정한 손길로 그녀를 감싸 안고 살며시 그녀의 한복자락을 만져보았습니다. 비단 옷감이 사라지며 부드러운 감촉을 남겼고 색시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방님. 색시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정서방은 색시의 손을 꼭 쥐고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이제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 같소. 그날 밤 운성리의 신방은 촛불보다도 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부드러운 한숨과 속삭임만이 조용한 밤을 수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서방과 색시는 진정한 부부로 거듭났습니다. 마을에서도 정서방의 변화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새 정서방이 색시에게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 옷이며 비단 댕기며 바리바리 싸우는 게 아니겠소? 그러게 말이오. 색시도 얼굴이 더 환해졌더구먼. 운성리에서는 한번 떠도는 소문이 장작불처럼 활활 타올랐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겼지요. 어느 날 밤 정서방은 색시의 옆에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색시야, 오늘 밤은 안 자고 이야기나 좀 하세나? 색시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피곤하다며 바로 누워버렸을 서방이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색시의 손을 꼭 쥐며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웬일이시오? 그간 너무 색시를 외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오. 이제부터는 색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색시는 눈을 살며시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야 내 서방님이 되었구려. 그녀의 말에 정서방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색시는 그의 손을 살며시 쥐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께서 나를 아껴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할 일도 없겠지요. 두 사람은 신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삿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색시가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까지. 그날 밤, 운성리의 깊은 밤은 부부의 다정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이 천천히 꺼져갈 무렵, 색시는 정서방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매일 이렇게 함께 있어 주겠소? 그렇소.
이제부터는 색시가 먼저 잠들지 않도록 매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소. 그날 이후 정서방과 색시는 마치 신혼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속삭이며 때로는 장난도 치고 때로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정서방이 색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 후 그의 변화는 마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정들에게 혼인 후의 삶을 설파하는 일이 잦아졌지요. 형님, 아내란 게 어찌 그리도 알 수 없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때때로 퉁명스럽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젊은이들에게 정서방은 턱을 쓰다듬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색시의 마음을 얻으려면 정을 줘야 하는 법이야. 정을 준다니 그게 무슨 뜻이요? 젊은 장정들이 묻자 정서방은 입꼬리를 올리며 껄껄 웃었습니다. 색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기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한숨이라도 쉬면 이유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지. 젊은이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누군가 장난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빗자루 사건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자 주변에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서방이 색시를 의심하여 빗자루 사건을 벌였던 이야기는 이미 마을에서 유명한 해프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형님 빗자루 사건 이후로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지 않소? 정서방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게야. 색시를 외롭게 만들면 나처럼 헛짓거리를 하게 되니 말이야. 사람들은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운성리에서는 정서방을 부부 도사라 부르며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내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색시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정서방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비법이 있긴 하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정서방은 색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색시가 잠들기 전 꼭 한 번씩 손을 잡아주는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색시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소. 내일도 함께 하세나.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서방은 운성리에서 부부 도사로 불리며 사람들의 웃음과 존경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